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여건을 준다고 해도 어떤 이는 행복해하지만 또 다른 이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러한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 줄까요?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죠. 기준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높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불행할 것이고,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면 작은 기쁨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 리빙 웰은 이러한 기준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추상화된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객관화된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11가지 테마를 가지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1장 균형, 제2장 자신감, 제3장 회복력, 제4장 운동, 제5장 릴렉스, 6장 음식, 7장 학습, 8장 부모 노릇하기, 9장 직장에서, 10장 은퇴, 11장 위기 대처 어떻게, 이렇게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과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면 이 책을 통해서 잠시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내내 행복이라는 상태를 유지하기는 힘들다. 삶에는 부침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한 시간은 불행한 시간과 대조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값진 게 아닐까 싶다. 만약 영원한 행복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영원한 지루함과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행복보다는 만족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든다. 만족이란 삶의 부침을 인정하면서도 일상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흡족해진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만족이란 표면적인 감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상태인 것이다. 이를 웰빙, 건강, 좋은 삶,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매일매일이 최선인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복잡다단하고 갈등으로 가득하다. 따라서 만족조차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에게 행복을 더해 주었지만 고충도 가져다 주었다. 그럼에도 결국 우리의 웰빙은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스스로 돕는 것이야말로 그 최선의 방법이다. 삶의 모든 면이 혼란스러운가? 그럼에도 우리는 건강하고 릴렉스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좋은 삶을 사는 능력, 즉 만족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의 근간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넓은 의미에서의 건강이다. 삶을 원하는 대로 이끌려면 일단 활력 넘치는 신체의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질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히 운동도 하고 가능한 한 릴렉스 해야 한다. 신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꼭 운동선수처럼 될 필요는 없다. 그저 자신만의 상식적인 건강 기준선만 정립하면 된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 등 어떤 역경을 마주 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원위치를 찾는 기준선이다. 나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행복과 건강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의 중도 지키기와 비슷한 맥락이다. 당신도 삶의 모든 면에서 중도를 적용시켜야 한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 운동에서부터 양육, 공부와 은퇴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을 찬찬히 살펴보고자 한다. 당신은 복잡한 내면을 지닌 훌륭한 한 인간이다. 그런 당신의 삶 모든 면에서 행복의 공간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삶의 어느 한 분야에만 너무 몰두하면 다른 면들은 소홀해지기 쉽다.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얼마나 자신의 삶에 스스로 만족하는가이다. 물론 살다 보면 힘든 시간도 있다. 그게 몇 달일 수도, 때로는 몇 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균형이 잘 잡힌 삶을 산다면 고난에도 충분히 맞설 수가 있다. 나아가 앞으로 좋은 때가 오면 이를 더욱 만끽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삼가해야 될 것은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다. 앞으로 다룰 100개의 원칙 중 이 원칙이 제일 먼저이다. 당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은 스스로에게 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우선순위에서 끌어내리라는 말은 아니다. 당신의 자아를 비판할 의도도 없다. 나는 그저 당신을 도우려는 것뿐이다. 실제로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이들이 행복한 경우는 드물다. 이는 그저 내 의견만은 아니다. 이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생각해보면 별로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삶의 질이나 돈 문제 혹은 이성관계 등 여기저기 맘에 안 드는 구석이 보이기 마련이다. 어느 누구의 인생도 완벽하지는 않다. 주변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얘기만 해댄다. 누군가가 화제를 바꾸려고 해도 이들은 결국 자신에 대한 화제로 되돌아온다. 나는 당신이 최선의 삶을 살길 바란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욕구와 희망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균형 잡힌 삶을 원한다면 자기 안으로 시선이 자꾸 쏠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신 이 세상이라는 큰 그림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이해하고 시선을 밖에 두어야 한다.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타인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자신을 남과 경쟁하는 식으로 엮어서 생각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미이다. 자신에게만 집착하지 말고 시선은 밖으로 돌려 남들을 제대로 쳐다보자. 이것이 다름 아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별, 이혼, 심각한 질병 등 정말 힘든 경험을 한 내 친구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시련에 가장 잘 대처한 이들은 바로 남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본 적이 있는 이들이었다. 그 대상이 자녀일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일 수도 있다. 혹은 자선사업이나 애정을 가진 직업이기도 했다. 대상이 뭐든 중요치 않다. 활동 자체가 무엇인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게 헌신하면서 자신에게서 벗어나 밖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도움이 된 것이다. 멀티태스킹은 대단히 현명한 일이다. 그러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다지 편안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해야만 하는
많은 상황에 처한다. 예컨대 직장에서 통화를 하면서 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요리를 하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다. 또 개를 산책시키면서 내일의 미팅을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한다. 이 모두가 무척 필요하고 유용한 능력이 아닐 수 없다. 반면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아야 할 상황도 많다. 이럴 때는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번에 여러 일을 동시에 하면 대개 그중 하나는 뒤처지기 마련이라고 한다. 굳이 연구 자료를 읽지 않아도 충분히 알만한 사실이 아닌가. 한 예로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배우자의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는가? 삶에서 멀티태스킹을 할 때와 하나의 일만 집중할 때 그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 일이란 어떤 과제일 수도 있고 가사일 수도 있다. 또 신경 써야 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일 수도 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건성으로 하게 되기 쉽다. 그중 어떤 일도 헌신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식사 시간 동안 식탁에서는 핸드폰을 꺼놓는 것을 규칙으로 삼는 건 어떨까? 혹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핸드폰을 꺼보는 것이다. 또 저녁마다 1시간 동안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규칙을 만드는 것도 좋다. 대부분의 경우 행복해지려면 다양성이 필요하다. 활동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활동의 속도의 다양성도 필요하다. 바쁘게 보낼 시간뿐만 아니라 릴렉스할 시간도 확보하는 게 이상적이다. 또 혼자 지내는 시간뿐 아니라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또 타인을 돌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는 개개인에 달렸다. 한편 우리는 삶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도 필요하다. 가능하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종류의 스트레스도 당연히 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압력도 분명히 있으며 이는 부정적인 감정적 스트레스보다 훨씬 바람직하다. 아무튼 우리는 매일매일의 부정적인 도전 과제를 다루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정말 큰 도전 과제를 마주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항상 예의주시하기 바란다. 이 모두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며 무엇이 진정 나에게 중요한가? 항상 의욕이 충만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직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어떤 특정 분야에 시간을 불충분하게 쓰고 있는가? 스스로 이런 점들을 자주 체크해보자. 자주 체크하면 아마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니 편안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정기적으로 삶의 큰 그림을 모니터하길 바란다. 행복과 성공을 맛보려면 자신감이 필요하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내 선택들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내가 세상을 마주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감. 자신감이 없어서 내 행동, 내 선택 하나하나를 걱정하며 살고 싶진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이 자만심이나 지나친 현실의 안주 등 과도한 자신감을 뜻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떤 행동이 최선의 선택일지를 고민하거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배울 것이 없는지 등 이러한 것들을 고심할 시간을 갖는다. 이런 자문의 시간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이런 자문을 건강한 관심 및 학습 욕구 속에서 해야지 자신감 부족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2 더하기 2는 뭐지?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신은 4라고 대답했는데도 질문자가 당신을 비웃는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다. 만약 당신이 천성적으로 자신감이 넘친다면 남들이 당신의 말투나 옷차림, 자녀 양육법 등을 비웃을 때 바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충분히 숙고한 끝에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만족한다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은 당신의 자기 신뢰와 자존감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이다. 당신이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타당하게 여긴다고 해도 당신의 자아가 흔들릴 일은 없다. 그저 내 행동의 일부만 수정하고 무언가를 배웠음에 감사하기만 하면 그뿐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약점들을 고쳐 나가야 한다. 약점에 맞설 전략도 마련하고 내 약점으로 인해 남들이 해를 입었다면 사과도 해야 한다. 말하자면 자신의 약점들을 인정하는 진솔함과 그 약점들을 고쳐 나가려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마라. 약점을 지닌다는 것은 인간됨의 조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약점을 인정하기가 왜 자신감을 주제로 한 2장에 포함되었을까? 급한 성미나 우울함, 게으름, 부주의함 등으로 인해 스스로가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갖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완벽해져야만 자신감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스스로의 약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누가 이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도 새삼스레 놀랄 일은 아니다.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전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아진다. 그러니 남들의 비판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감이 있다면 이렇게 반응하면 된다.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가끔 짜증을 잘 내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직 완전히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말이 나를 바꿀 수 있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몇 년 전 학부모와의 밤을 가졌을 때였다. 몇몇 선생님들이 내게 나름 공손하게 내 아이가 학업을 게을리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루해지면 과제를 포기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학업에 성실하지 않고요. 물론 하나같이 우리 애가 학급의 큰 자산이라며 아이가 여유롭고 느긋하며 마음에 담아두는 법도 없다는 것이었다. 혹시 내가 틀렸다면 귀뜸해 주길 바란다. 위의 나열한 특징들은 내게 수상하리만큼 같은 성격군의 특징들로 들렸다. 단지 아이의 학업에 적용할 때는 게으른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아이의 사회생활에서는 느긋한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로 나타냈을 뿐이다. 이건 관점의 차이이다. 하지만 평생을 게으름과 느긋함 둘 중 하나로 낙인 찍혀서 살아갈 수 있는 문제이다. 같은 성격적인 특징을 두고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 이는 한 예일 뿐이지만 말은 이처럼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낙인을 찍는 사람이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다. 혹은 당신 자신일 수도 있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낙인 찍는지 생각해보자.
그러고 난 뒤 자신이 정말로 뚱뚱하다는 생각에 우울해지지 않는가?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혹은 남들이 당신에게 적용했던 부정적인 단어들을 떠올려보자. 그 반대말인 긍정적인 단어들도 생각해보자. 그리고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할 때 그런 부정적인 단어 대신 긍정적인 대체어를 사용하자. 스스로 게으르다고 폄하하는 대신 느긋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들로 스스로를 키워나가야 한다. 한 예로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자유분방한 사람인가? 또 당신은 외톨이인가?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인가? 뚱뚱한 사람인가? 아니면 깡마르지 않은 사람인가? 물론 뚱뚱하다는 건 성격적 특징이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자신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혹시 주위에 살찐 사람을 싫어하는가? 당연히 아니지 않은가? 하여튼 자신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선택해서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 바탕이 되도록 해보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라.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인지 운명에 달린 것인지를 결론 내지 못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이 수긍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자신의 손으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더 행복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컨트롤할 수 없다고 믿는 부류에 비해서 말이다. 만약 당신이 나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맞섰다면 그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어쨌든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주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면 힘의 감각이 생겨난다. 스스로를 가련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느끼기 힘든 감각이다. 이런 강한 힘의 감각이 장착되면 더 행복한 기분이 되고 실현에도 더 잘 대처할 수가 있다. 일단 직접 컨트롤을 하면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컨트롤 한다는 감각이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것이다. 당신이 실제로 결과를 변화시키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은 늘 일어났고 어떤 이들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서슴지 않고 했다. 하지만 당시에 팽배했던 태도는 그저 그런 사건들을 맞닥뜨려도 툭툭 털고 이겨내는 것이었다. 심각한 범죄의 목표가 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를 피해자로 보는 관점은 흔치 않았다. 피해자라는 단어에는 사건 이후 상황에서의 주도권을 뺏으려는 느낌이 녹아있다. 그 때문에 피해자라는 단어 대신 생존자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한다. 그러면 상황에 좀 더 주도권을 갖는 느낌이 내포되기 때문이다. 운명이나 혹은 타인이 당신에게 가혹하게 굴 때 이를 명심하자. 사건으로부터 회복하는데 당신이 주도권을 쥔다고 믿을수록 더 빠른 회복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최악의 순간으로부터 더 빨리 자신을 추스르고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다. 또다시 행복도 찾게 될 것이다. 강철과 같은 유연성을 지녀라. 공학용어로 탄성물질이란 압력을 받고도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물질을 말한다. 이 때문에 강철이 철보다 건축 시공에서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 한 예로 강철은 거센 바람 속에도 유연성을 잃지 않으며 부러지지 않고 다시 원상태를 회복한다.
우리에게도 강철과 비슷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유연성 말이다. 그렇게 하려면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또 남과 타협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시련을 이겨내고 요요히 반대편으로 걸어 나오도록 때에 따라서 규칙도 수정해야 한다. 이번에는 만약 당신이 전문 음악인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먹고 살 만큼의 충분한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때 유연성이 없이 대처하면 어떻게 될까? 아주 운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입에 겨우 풀칠만 하면서 오랫동안 비참하게 살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연한 대처를 한다고 음악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현재로서는 성공할 수 없을 때 독불 장군처럼 음악만 파고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음악 쪽에서 당신이 꿈꾸었던 대로 정확히 실현되지 않으면 엄청난 상실감을 맛볼 수도 있다. 그러니 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꿈을 계속 간직해 나가면 된다. 예를 들어 연주로 돈을 벌 게 아니라 음악 선생님이 되어 돈을 버는 것이다. 혹은 봉급 조건이 훨씬 나은 다른 직장을 찾고 음악은 돈을 버는 목적 없이 이어나간다. 그러면 음악 쪽으로는 비슷한 결과가 나올지라도 삶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그 생각에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유연성이 부족해지는지를 깨닫고 약간의 융통성을 키워나가는 접근법을 써야 한다. 아마 당신은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가 완고해지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 인정하고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융통성이 부족한지를 찾아보자. 자신의 유연성 부족을 찾아내는 것은 이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사소한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어떨 때 유연성이 부족해지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가끔은 자신의 고집을 사수하는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다. 따라서 나는 유연성이 항상 옳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목표 아닌가? 그런 삶의 큰 부분은 바로 유연성이 필요한 때를 깨닫는 것에 달려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는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자신을 꾸짖곤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우유를 사다 놓지 않아서 자녀들이 취침 전에 마시는 우유를 못 마셨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크고 작은 실수들은 그야말로 사고일 뿐이다. 만약 의도에 의해서 생긴 일이라면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네, 이렇게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혹시 나중에 분명 후회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절대 의식적으로 사건이 그렇게 귀결되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등 사태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럴 때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어. 이 점을 머릿속에 메모해 두길 권한다. 대충 넘기지 말고 쇼핑 목록을 작성할 때 우유라는 항목을 꼭 써라. 타인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로 약속했다면 이를 상기시키는 무언가를 마련해 놓아라. 또 차에 기름 넣는 것도 미루지 말길 바란다. 우리는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 자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그냥 넘겨버려라. 조금 여유를 갖고 균형 감각을 길러라. 즉, 느긋해지는 것이다. 이제는 할 일은 다 했으니 그 사건은 끝났다. 다 끝난 과거의 일이다. 그러니 이제 털어버려라. 어떤 이들에게는 이 방법이 너무나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건 후에 당신이 모든 수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책을 하는 건 당신이 했던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에게 자책을 하고 싶은 내재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 핑계로 당신의 마음은 자책을 허용한다. 이런 자학과도 같은 성향에 나는 상당한 연민을 갖고 있다. 그 자학이 어디서 연유된 것인지를 이해하면 당신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자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스스로 살피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동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거의 실제 운동만큼이나 중요하다. 다만 당신의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성취한 운동에만 집중하라.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하지 못한 목표는 잊어버려라. 또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그저 평범한 날에 당신이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으로 만족하라. 헬스장과 수영장, 운동 수업 등의 특수한 운동을 한 것을 포함해서 만약 당신이 건강하고 나이에 비해서 유연한 편이라면 또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면 당신의 운동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당신이 느끼기에 기분 좋고 즐거운 운동을 하면 그뿐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라. 이런 긍정적인 태도만으로도 푸시업을 몇 번 하는 것보다 운동에 훨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습관화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내부의 압력을 계속 분출해 버리는 것 뿐이다. 스트레스를 적은 양만 풀더라도 이를 자주 반복하면 아주 큰 차이가 생긴다. 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릴렉스하는 전략을 가진 이들은 전반적인 스트레스 레벨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기술을 서너 개 정도 익히는 게 좋다. 그중 하나라도 효과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1부터 10까지 세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1부터 100까지 세기는 더욱 효과가 있다. 숫자 세기는 딱히 다른 집중 대상이 없을 때 딱 적당한 정도의 집중력만 요하기 때문이다. 숫자 세기에 능숙해졌다면 이제는 숫자를 3개씩 묶어서 거꾸로 세어보자. 한편 단순한 숨쉬기 운동도 하나의 릴렉스 방법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수단들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 담배, 술, 초콜릿, 카페인.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릴렉스를 해야 한다. 이런 물질들이 자동으로 당신을 릴렉스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이런 물질에 점점 의존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종이에 써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건 자체가 하나의 일화로 정리될 수가 있다. 당신이 느꼈던 좌절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아무튼 이런 짧은 순간의 릴렉스는 당신이 오직 5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을 때 유용하다. 인간의 마음이란 신기한 것이다. 신경 경로를 많이 사용하고 강화시킬수록 더 강해진다.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침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특정 대상들의 반응에서 릴렉스 되도록 훈련시킬 수가 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릴렉스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카드 게임을 하거나 5분간의 산책을 하면서 릴렉스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행동의 신호를 받을 때마다 릴렉스 할 것이다. 마음이 그런 행동들과 릴렉스를 연관짓도록 훈련시키면 마음은 그런 신호를 받자마자 단번에 알아차리고 우리가 그런 행동을 시작하자마자 재빨리 릴렉스 모드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런 행동들에 반응하여 마음이 릴렉스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물론 애초에 스트레스를 안 받은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전략은 좀 의심스럽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만약에 마라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단련하는 중이라면 일단 몇 킬로미터 정도 뛰어본 뒤에 목표치를 높이지 않겠는가? 마음이 릴렉스를 할 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 우선 릴렉스하기 쉬운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로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도 마음에서 동일한 특정 행동들과 릴렉스를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스트레스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원칙을 그냥 넘겨버리지 말기 바란다. 사실 지금 스트레스가 없다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기술을 익혀서 정말 그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 올 때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릴렉스에 쓸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휴가나 야외 캠핑,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헬스장에서의 시간 등등 모두가 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하루 동안의 여러 짧은 릴렉스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스트레스를 잘게 조각내어 컨트롤 가능한 정도의 레벨로 만들 것이다. 물론 마음이 훈련되어 있을 때만 빠른 릴렉스가 가능하다. 당신이 마음먹은 순간 바로 릴렉스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빠르게 릴렉스할 필요가 있을 때도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정기적으로 특정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경기 직전에 불안감이 든다고 생각해보자. 혹은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무척 떨려서 시작 전에 마음을 가다듬는 빠른 비법을 원한다고 해보자. 이런 순간들에는 릴렉스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 몇 분이나 쓸 여유가 없다. 그러니 마음의 신호를 받자마자 자동으로 릴렉스 모드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독성도 좋아서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